네, 고성구 칼럼입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하면서 예고해 드린 대로 저희 고성구 TV의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창에서 지지하는 그 후보들을 위해서 그 댓글들을 올리고 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댓글들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댓글창이 저희 고성구 TV와 스패너 님들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더 뜨겁게, 더 치열하게 우리 자유파의 토론과 담론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또 댓글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 그리고 아미고 회원 고성구TV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 박사는 누구를 지지하냐, 이걸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분명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저 지금 그럴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치열하게 전당대회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전당대회 일정을 보면 2월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3월 2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두 7차례의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동시에 방송토론회가 2월 25일, 2월 20일, 2월 15일, 2월 20일, 2월 22일, 2월 27일, 3월 3일 이렇게 촘촘하게 TV조선, MBN, 그리고 지상파 KBS, 채널A, 그리고 당 공식 유튜브 옳은소리까지 포함해서 5번의 방송토론회가 잡혀 있습니다.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를 통해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의 정견과 주장들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전달이 될 것이고요. 또 후보 간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이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를 다 지켜보고 후보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냥 워낙 중차대한 시점에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라서 그냥 개인적인 호오, 개인적인 선호 가지고 나 누구 좋아, 나 누구 지지해라고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설사 지금 나는 김기현이야, 나는 안철수야, 나는 황교안이야, 나는 조경태야, 나는 윤상현이야가 있을 수 있으나, 미리 정해놓고 합동연설회 보고 미리 정해놓고 TV토론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 선호와 호호는 그것대로 제가 존중하겠지만, 진정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는 이 과정에서는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의 정견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말 냉철한 유권자로서 다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인 호호가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저 또한 여러분과 똑같이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를 다 지켜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구를 당대표로 지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제 입장 표명은 일개 유튜브에 별 영향력 없는 일개 유튜브의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어쨌든 저와 생각을 같이 하고 저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가 다 끝난 3월 3일, 모든 전당대회 경선 일정이 다 끝난 3월 3일 저녁 방송,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방송 시간에 제가 다 지켜보니까 당대표로는 누가 제일 좋겠다고 생각한다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제가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제 의견이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제가 이 입장을 밝힐 때 전 누굴 제가 3월 3일 날 저녁에 지지한다고 얘기할지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준. 첫째, 누가 자유우파의 정체성에 충실한가?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자유우파의 정체성에 충실한가? 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충실한가? 누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를 체현하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둘째,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능력이 있는가?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확고한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게 제가 판단하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누가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최선의 후보를 제가 찾아 헤맬 것이고 열심히 합동연설에도 보고 방송토론에도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가 누구냐? 최선의 후보를 찾지 못하면 차선의 후보라도 찾아서 여러분께 제 의견을 알려드리겠고, 차선도 못 찾으면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후보라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요식적인 절차라고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 댓글 달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전당대회를 정말 치열하면서도 아름다운 경선으로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부터 지금까지 누구를 좋아했다 싫어했다를 떠나서 이제 시작되는 경선,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 그리고 저희 고성국TV가 최대한 많은 기회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을 모시고 대담을 해드릴 텐데, 그것을 보시고 누가 자유우파인가,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킬 것인가, 그리고 누가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것인가, 제가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 그 기준을 여러분들도 준용하셔서 함께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MZ세대 노조가 이번에 새로 출범한다는 소식입니다. LG전자, 서울교통공사 등 8개 회사에서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신생 노조 8곳을 이끄는 대표들이 만났습니다. 이 대표 6명 중에 8명 중에 6명이 30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4시간 넘게 논의를 거쳐서 8개 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이름 참 잘 짓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출범을 결의했습니다. 소속 노조원은 약 5,000명이고요. 21일 공식 발대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역이나 업종이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산별로도 엮이지 않고 지역별로도 엮이지 않는 이 서로 다른 8개 노조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기존 노조 행태에 반대하는 MZ세대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노조라는 겁니다. 이 노조 대표들은 지난해 2차례 화물연대 파업이나 택배노조 파업 등의 과격한 방식 투쟁이 벌어지면서 노동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하락했다고 평가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노동계를 바꾸겠다. 송시영 협의회 부회장은 상급 노조가 뭘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관심이 없다. 상식의 길을 걷겠다. 협의회 의장 유준환 위원장은 우리의 핵심 가치는 공정과 상생이다. 이 MZ세대가 보는 노조인식과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전경련과 함께 20세에서 39세 MZ세대 성인 남녀 6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기존 노조에 대해서 너무 대립적이고 권위적이고 불법적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다수로 나타났고, 노조의 쟁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응답이 84.7%가 나왔습니다. 최준선 교수는 90년대 방식으로 노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념적 투쟁보다 근로자 권익이 중요하다는 젊은 세대 생각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 MZ세대 노조의 새로운 출범을 환영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이요 15%가 안 됩니다. 대부분 선진국가의 노조 조직률은 40%에서 6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동자들 중에 85%는 노조에 가입도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15%에 불과한 조직된 노조 중에서도 대기업,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노조나 언노련이나 전교조 같은 공무원 노조 같은 데야말로 그야말로 노동귀족들이 돼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습관적인 이념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들한테 묻습니다. 당신들은 노동조합 운동을 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이념 운동을 하는 자들인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익단체입니다. 그 소속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이익단체냐, 이념단체냐? 이념단체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념 또는 계급적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단체가 이념단체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민노총은 이익단체로 보이십니까? 이념단체로 보이십니까? 이념단체 아닙니까? 그들의 출범이 그렇고 그들의 행태가 그렇고 그들이 지금도 표방하고 있는 강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념단체가 이념투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이 이념투쟁으로 계속 가는 한 노동자 대중과 유리되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MZ세대의 새로 고침 노조협의회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조개혁의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권력과 외부로부터의 압력. 지금 그거 노동개혁으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어요. 노조회계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 개혁 시작했고 각종 현장에서의 불법, 편법 이거 척결하기 위해서 사법적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 자체적으로 우리는 노조 본연의 이익단체로서의 활동을 하겠다. 이념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기존의 민노총처럼 특정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노동자 대중의 이익을 저버리는 그런 활동 우리는 필요 없다. 라고 선언하고 나오는 겁니다. 노조 바깥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개혁만으로 충분치가 않고 노동자 대중 속에서 진짜 이익단체 노동자 운동을 하겠다. 라고 하는 새로운 노조의 움직임이 함께 되어야 안팎에서 노조개혁, 노동개혁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출발은 미약하나 새로 고침 노조협의회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저는 이 새로 고침 노조협의회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개혁과제를 성과 있게 효과적으로 잘 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새로 출범한 MZ세대 노조들의 이 흐름을 더 많은 노동자 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개혁의 사법적 잣대를 갖다 대더라도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가면서 제거해야 될 불법에 대한 강력한 척결과 동시에 그렇지 않은 대다수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노동개혁 총체적인 청사진을 제대로 만들고 노동자 대중과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안철수 김기현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근데 지금의 여론조사는 실제 전당대회의 유권자, 당원 100%, 이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치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근사치에다가 그 근사치조차도 오차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정치 여론조사인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을 뛰어넘는 플러스 마이너스 4.5, 4.8 이런 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표본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참고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또는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언론들이 장사해먹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여론조사다. 이렇게까지 폄하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작 관심을 갖는 표심, 100% 당원에 의한 투표니까 당원들의 표심, 이른바 당심이 무엇인가, 이걸 각 후보나 후보 캠프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제 생각을 짧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론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뉴스핌 RN서치 주간 정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395명에게 물어봤더니 가상 대결에서 안철수가 48.1, 김기현이 43.7 나왔다. 그리고 4명의 컷오프 진출자를 물어봤더니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이렇게 나오더라. 사실 김기현, 안철수는 37, 35로 양강으로 앞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황교안 7.1, 천하람 5.9, 윤상현 1.9, 조경태 1.5입니다. 그러면 3등하는 황교안과 6등하는 조경태 사이의 표 차이가, 지지율 차이가 5.6%밖에 안 됩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어요. 통계 여론조사를 하는 전문가들 100이면 100, 오차범위 안에 있는 차이는 차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차이가 아닌 황교안, 천하람, 조경태, 윤상현인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조사해 놓고 나서 4등까지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이 될 것. 조경태, 윤상현은 뭡니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 조사는 이렇게 보도돼야 됩니다. 컷오프 진출 예정자 김기현, 안철수, 나머지 두 자리는 오리무중, 혼전, 이렇게 보도를 해야지. 무슨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4강,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오차범위 안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자, 그런가 하면 리얼미터 조사도 하나 있습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김기현이 당대표 지지도에서도 양자대결, 다자대결에서도 모두 안철수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단순 지지도에서는 김기현 45, 안철수 30.4, 15% 차이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양자 대결에서도 김기현 52, 안철수 39. 그러니까 여기도 13%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이건 오차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기현이 안철수를 단순 대표 적합도에서도 이기고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이긴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뭐 김기현과 안철수 측은 양강은 확실하니까 이 두 사람 양 캠프 간 또 두 후보 간 공방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공방이 오고 갑니다. 김기현은 안철수를 향해서 과거 발언이나 행동이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고는 하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거는 네거티브가 아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가 대표가 됐을 때 당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안철수는 민주당의 정체를 확실히 안 뒤에, 그 전까지는 잘 몰라서 함께 했는데 민주당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난 뒤에는 그들과 결별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함께 야당으로서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웠다. 사실 재보궐선거 때 내 모든 걸 바쳐서 야권이 이기면서 정권 교체의 기반이 마련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후보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에 일조했다. 그러니 과거 내가 뭘 잘 모르고 문재인 좌파 정권, 좌파 세력과 함께했던 내 과거 시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의 나를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네, 이런 항변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공방은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김기현의 말대로 인신공격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반격을 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당대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지만 않는다면 꼭 필요한 일이다. 제가 3월 3일 날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하면서 제 판단의 기준 첫 번째 정체성 문제를 저도 제기했습니다. 제가 자유우파인데 국민의힘은 자유우파의 정치적 대표체인데 그 자유우파의 정치적 대표체인 국민의힘의 당대표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묻는 거는 자유우파 국민으로서나 당원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꼭 안철수를 향해서만 던져져야 되는 건 아니다. 김기현에게도 안철수에게도 그리고 다른 후보들에게도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 당신의 정체성이 국민의힘 대표를 감당하기에 충분히 합당한 정체성이냐? 이걸 다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제가 당심을 잃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돈 좀 써서 제대로 하지. 어쨌든 1000명을 자꾸 해요. 1000명. 1000명을 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 상대 아닙니까? 그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어느 당을 지지하냐 물어보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이죠. 이게 이제 400명 전후가 잡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가지고 그럼 당신은 당대표는 누굴 지지하냐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국민의힘 지지층, 그 다음에 적극 지지층이 따로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 이건 뭐냐면 질문항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냐 이걸 물어보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냐. 그러면 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는 게 되게 중복되지만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400여 명 중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지지하냐 할 때도 응답하는 사람들이 한 8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지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적극 지지층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게 적극 지지층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지지층 또는 소극적 지지층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변하는 지지층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이 지지층의 답변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변을 중복으로 해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적극적 지지층이 따로 포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적극적 지지층에서도 진짜 충성심, 로얄티, 충성도 또는 일체감이 더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갔을까요? 국민의힘에 입당했을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아니거든요. 당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감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매달 얼마씩 돈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파를 지지해. 가 제일 넓을 거고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해가 그 안에 동심원이고 거기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가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동심원이고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야. 가장 이 가운데 있는 핵심 지지층이 되죠. 그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야 중에서 나는 당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어. 이게 책임당원 아닙니까? 이들이야말로 가장 충성도가 높은 그런 지지층이죠. 이 충성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일체감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당과 일체야.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체야. 따라서 충성도와 일체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정치 행동이 적극적이겠죠. 정치 행동이 가장 적극적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당원은 바로 이 가장 충성도가 높고 당과 대통령과 일체감의 정도가 높은 핵심 지지층인 책임당원들을 100% 유권자로 해서 선거가 치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바깥의 이 동심원인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조사와 가장 가운데 있는 핵심 지지층 충성도와 일체감이 아주 높은 이 당원들, 그것도 책임 당원들의 표심은 대체적으로 같이 가지만 투표 행동의 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동심원의 한 맨 가운데 있는 핵심 지지층 중에서도 당비까지 꼬박꼬박 낸 책임 당원들의 표심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어느 후보가 더 유리하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어느 전당대회나 룰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죠. 2년 전에 전당대회 때는 당심에서 나경원이 이겼지만 30%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 때문에 이준석이가 당대표직을 거의 도둑질 해가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 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100% 책임당원들에 의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동심원의 여러 겹 중에 한가운데 있는 충성도와 일체감이 가장 높은, 행동력이 가장 높은 책임당원들만이 한 표를 행사하는 이 룰에서는 외곽에 있는 느슨하고 광범위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또는 그보다는 조금 더 지지 강도가 높은 소극적 지지층의 표심을 가지고서는 이 핵심 지지층 책임당원들의 표심을 100%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자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표차가, 그러니까 편차가, 오차 범위가 10% 이상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아무리 제대로 해도 광범위한 제일 느슨한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 의견 정도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거 믿고 선거하다가는 낭패당하는 수가 있다. 안철수건 김기현이건. 김기현이건 안철수건 이거 믿고 야 우리가 이기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대충 가다가는 막상 표를 깼을 때
그 엄중한 이 책임 당원들의 당심 앞에 당황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과연 누가 당과 일체감이 있고 대통령과 일체감이 있고 충성도가 높고 행동력까지 겸비한 책임 당원들의 표심을 얻을 것이냐. 오늘부터 그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내일 이틀간의 여론조사로 컷오프가 되고 나면 그것이 발표되고 나면 시작될 권역별 합동토론회와 TV토론이 바로 그 책임당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전쟁인 겁니다. 지금까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경마 중계식의 이런 이 조사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진짜 표심, 진짜 유권자인 핵심 지지층, 가장 충성도 높고 일체감도 높고 행동력도 높은 이 채권들의 진짜 책임당원들의 진짜 당심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 지금까지는 다 잊어버리고 이 룰에 입각해서 각 캠프가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할 것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칼럼은 탄핵의 칼을 또 빼들겠다고 칼집을 만지작거리는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 세력들의 움직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청래가 말이죠. 정청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한 명만 탄핵 대상일까? 윤석열 정권은 명심하기를 바란다. 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전국 현안 및 대응 기조라고 하는 전략 문건이 조선일보에서 입수를 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 민주당은 이 전략 이 문건에서 국민의힘 전대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발 탈당 위협, 이게 이제 심평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당원들에게 친윤 후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개인 비위 흘리기, 원색 비난 등으로 사실상 후보자 사퇴를 협박했다. 이건 나경원 사태 얘기하는 것 같고요. 대통령의 전대 개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해 고발 사안이다. 이렇게 민주당 전략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전대 개입한 정치 개입으로 몰아가지고 고발하고 이걸 이슈화 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한번 조성해 보겠다. 이런 속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다면 그 전략에 입각한 전술 지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건 안 되건 전대에 대통령이 개입하려고 했다. 정치 개입 금지다라고 고발도 하고 그 이제 이슈가 되죠. 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땐 되더라도 어쨌든 이상민 장관을 탄핵 소추에서 밀어붙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이 큰 전략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술 지침, 전술 구사들이죠. 그래서 뭐 이 자들이 감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가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간다 하더라도 뭐 169석이 200석이 되려면 최소한 30석, 저 좌파 정의당까지 다 끌어모은다 하더라도 최소 20석 이상은 국민의힘에서 반란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과연 올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들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6년 전, 7년 전에 어이없이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설사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경계할 것은 미리 경계하고 단속할 것은 미리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다가 넘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아마 굉장히 민감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을 것인데 저는 전대에 지금 매몰돼서인지 저 더불어민주당 좌파 쪽에서 대놓고 대통령의
정치 개입 금지로 고발을 한다, 대통령을 뭐 탄핵할 수도 있다는 식의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을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저항하는 국민의힘의 그 대응을 지금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앞에 전대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대통령 고발이라는 얘기들을 좌파들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무대응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탄핵도 해본 자들이 더 자신 있어 할 거예요. 야, 뭐 7년 전에 그 박근혜 그 센 사람도 우리가 밀어붙이고 우파들 몇 놈 끌어당기니까 되더라. 뭐 지금 윤석열 박근혜보다 센 사람 아니지 않냐? 그리고 국민의힘 봐라 저거. 예전에 자유한국당보다 약하면 약했지 더 센 정당도 아니지 않냐? 몇 놈 끌어당기면 되지. 이렇게 좌파들끼리 쑥덕거릴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탄핵 안 하면 자기들이 죽는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탄핵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한 30-40명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거나 끌어내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절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재명이부터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나는 이거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죽이라고 지시한 적은 없지만 이재명이가 지은 죄가 하도 많으니까 지가 잘 아는 거예요. 나 대통령 떨어지면 나 이거야. 이런 절박함과 처절함이 좌파들 안에 있어요.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자들 한 20-30명이 수사 대상이 될 거야. 이런 얘기들 지그들끼리 하잖아요. 어디 20-30명 뿐이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이 좌파 이재명 문재인 세력과 그 똘마니 쫄개들의 범죄를 제대로 파헤치기 시작하면 저는 뭐 60-70명까지도 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문재인 좌파 5년 동안 진행된 수많은 폭정에 책임을 진 자들이 여기저기 지금도 알바끼에서 버티고 있고 언제 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반격을 해야 되나 그 틈만 노리고 있잖아요. 뭐 사이제인지 뭔지 뭐 그런 것도 만들고 문재인이 책방도 만들고 사람 끌어모으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박근혜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는다 이런 절박함을 갖고 탄핵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격을 했더니 먹히더라. 에라 막 차제에 밀어버리자. 그러면 우리 거 다 된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좌파들이 느끼는 그 절박함과 위험성을 훨씬 높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다 죽겠다. 어떻게 윤석열을 죽이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자. 우리가 6년 전에 7년 전에도 하지 않았냐.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런 절박함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를 이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형사고발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면전이다 이런 생각인 거죠. 아직까지는 이재명 직계들만 이런 싸움을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죠. 싸움이 일단 붙으면 목소리 큰 자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더구나 이재명 세력은 개딸들이라고 하는 홍위병을 갖고 있잖아요. 선거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고 공천이 결정되는 건 정말 한 10개월 후에 결정됩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안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형사고발하는 건 좀 과도하지 않냐. 야, 그 탄핵 얘기는 그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온건 합리적인 목소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어요. 앞으로 더 거칠어지면 거칠어졌고 앞으로 더 강한 목소리가 득세하면 득세했지 합리적이고 온건하게 사리를 따져가면서 할 거 안 할 거 구별해내는
이런 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별로 몇 명도 없지만 그런 자들의 목소리조차 이제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면서 또 당권 주자들을 보면서 이 자들 왜 이렇게 나이브하냐. 좌파들이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면서 형사 고발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은근히 탄핵을 지금 냄새를 피우고 있다. 초전박살해야지. 입도 못 꺼내도록 해야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대에 머리들 쳐박고 있으면 어떡하냐. 네, 탄핵의 칼을 또 빼들겠다고 지금 손잡이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종북 주사파 좌파 세력들의 움직임 예의주시하고 초전박살할 수 있는 맞대응 전략을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의 힘에서 좀 제대로 구축하기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정론일침을 전해드리는 동안에 좀 시간이 많이 가서 10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성국 칼럼은 여러분께 꼭 그 문제의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만 더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생방송 끝난 다음에는 제가 경북 풍기에서 제 호성호 우리 아미고님이 풍삼정, 풍기 인삼 정성 이런 뜻입니다. 풍삼정. 이거 이제 농사도 짓고 직접 제작도 하는데 그 현장 제가 가서 막기행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촬영 영상을 오늘 방송 끝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성국 칼럼입니다. 좌파, 종북, 주사파, 극좌파들의 다음 노림수는 김건희 특검이다. 사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 극좌파 세력들이 윤석열 후보의 약한 고리가 어디냐 탈탈 털어봤겠죠. 그 결과 이자들이 윤석열 후보의 약한 고리는 김건희다 이렇게 판단하고 선거 내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공세가 펼쳐지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는 거의 공개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선거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또 대통령 부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공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극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조심하고 신중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봐줄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하면서 내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했듯이 이 자들의 공격 다음 수 이상민을 거쳐서 바로 윤석열로 가는 게 아니라 이상민을 거쳐서 김건희를 거쳐서 윤석열로 가자. 이게 좌파들의 공격 전략이라고 하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좌파들의 공격 전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 극좌파 세력들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 소추하면서 이제 탄핵 소추했잖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이게 헌재에 넘어갔잖아요. 그러자마자 곧바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제다. 이달 중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 이게 정상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을 빠르게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아예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 。 예, 검찰이 이재명은 계속 부르면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는 한 번도 안 부르고 있다. 이걸 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뿐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한 요구가 급상승하고 있다. 그저께 발표된 그 여론조사 중에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를 묻는 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60% 가까이가 김건희 특검 필요해 라고 하는 응답을 한 게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이 극좌파 세력들이 유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조사 좀 확인 좀 해보세요.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조사입니까? 예, SBS 여론조사.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기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특검의 찬성 몇 %입니까? 66.4%.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좌파, 극좌파들이 이제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서 우리 전략이 맞네라고 이제 힘을 얻었겠죠. 예, 그래서 이 비명계에도 김건희 특검법에는 한 목소리로 동의하고 있다. 당의 단일대우 유지를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여야 한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내의 이재명계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할 때도 정상적인 국회 의정 절차를 밟았는데 왜 김건희 특검법만은 패스트 트랙을 처음부터 생각할까? 이거는 법사위원장 때문입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 김도읍 의원이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검법은 법사위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사회권을 딱 쥐고 김건희 특검법을 저지해버리면 더불어민주당 아무리 머리 숫자가 많아도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차피 김도읍이가 반대해서 못할 거 그냥 패스트 트랙으로 법사위를 패싱해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자.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극좌파들의 계산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 탄핵 표결할 때 179표가 찬성 나왔거든요. 179표는 한 석만 더 가져가면 180석이 되지 않습니까? 패스트 트랙 요건이 되는 거예요. 5분의 3이니까.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 트랙에 올려도 180석을 가지고서 다 패싱해버리면 본회의 처리까지 한 8개월 정도 걸린다. 그런데 그 8개월은 지금부터 8개월이니까 올해 말쯤 될 것이고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을 자기들이 통과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점도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이 자들이요. 선전선동의 규제, 여론전의 규제, 가짜뉴스 유포의 규제일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선거 공작하는데도 규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선거까지 상정하면서 전략적으로 이걸 포석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이 최대 이슈가 돼버리고 나면 아무리 저 극좌파들이 무작스럽게 물어붙인다 하더라도 일단 그걸 막아내야 될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국면을 자기들이 공세적으로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김건희 특검법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게 극좌파 지휘부의 전략적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봤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이지. 이거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표하지 않으면은 법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법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게 법률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국회로 재의 요청을 하면 국회가 200석, 그때는 200석을 확보를 해야지 다시 재의결을 할 수 있는데 180석까지는 어찌어찌 되겠지만 200석은 절대 안 되지 않냐. 우리가 계산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검법 아무리 해봐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이지. 이게 이제 우리 자유파가 갖고 있는 마지막 그
노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자유파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 좌파들은 그 생각 못합니까? 당연히 그것까지 생각하죠. 우상호 얘기입니다. 우상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 유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를 못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김건희 특검을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든 거부권을 행사해서 특검을 저지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을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꼭 보고 싶다. 그 모습을 연출시켜서 국민의 총선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고 싶다. 이게 우상호의 발언입니다. 며칠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좌파들이 이렇게까지 전략적으로 여기저기 함정을 수십 개 파놓고 지금 김건희 특검을 드라이브 하겠다는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맞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이지. 그러나 우상호 같은 이 좌파, 극좌파들의 머릿속에는 그래, 거부할 거야. 거부해봐. 그러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가 돼.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전략 공세가 상당히 무서운 칼이 될 수 있어요. 국민의힘, 지금은 뭐 전당대회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또 저 극좌파 세력이 이 김건희 특검을 원포만 놓고 지금 아직 착수를 안 한 상태니까 약간의 시간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데까지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원천 저지, 원천 봉쇄를 해야 합니다. 내년 총선 전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115석 갖고 싸워야 돼요. 저는 말이죠. 정말 필요하면 육탄전을 벌여서라도 국회에서 원천 봉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까지, 대통령의 이 부인 문제까지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쓰는 이 모든 정치적 부담을 윤석열 대통령이 안는 이런 상황 전개까지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지도부, 누가 됐건 새 지도부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바로 김건희 특검법 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기현, 안철수, 뭐 한교안, 조경태, 윤상현 누구한테서도 내가 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좌파들의 이 음험한 공작적 전략을 분쇄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원천 봉쇄하겠다 라고 하는 식의 약속을 누구의 입에서도 듣지를 못했어요. 사태를 왜 이렇게 안이하게 봅니까? 지금 이념 전쟁 중이에요. 극좌파들의 책동, 저 이재명 세력의 목숨을 건 저항, 이게 안 보입니까? 진정으로 좌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당 지도부 구성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시급한 싸움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어야 되겠어요? 김건희 특검법 국회 차원의 원천 봉쇄,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좌파들이 노리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